제가 목사님 앞에서 지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거 말고 저거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명 사상가 국가관이죠. 다음이요. 조금 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며칠 전에 이재명이가 자기의 감추어진 속내를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인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은 정말로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이요. 정말 6.25 전범이 김일성인 것인데, 김일성이를 우리가 지지한다, 폄훼하지 말라,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은 제가 가볍게 보겠습니다. 김일성이 1994년에 죽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이요. 청와대를 습격하고 또 각종 공비를 침투시키고 판문점 도끼 만행, 아웅산 테러, 칼기 폭파 다 김일성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6.25를 일으킨 전범 이외에 각종의 테러들을 김일성이가 한 것이죠. 이랬는데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냐 말이죠. 전혀 없는 것이죠. 다음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뭐라 했냐면 이런 재미난 말을 했어요. 이웃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해서 더 큰 돌을 던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치 평화 유지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떠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북한에서 우리에게 던진 게 돌멩이가 아니라 핵무기를 준비해서 계속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돌멩이와 더 큰 돌멩이로 비유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목사님께서 아마 이것을 이제 설명하라고 하신 건데, 이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라고 하는 것은 2년 전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 프린트물을 주셨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그 당시는 책자가 없어서 다 거둬들였다고 하는데, 책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유인물을 받아서 제가 쭉 읽다가, 보통 저는 책을 읽으면 2번 연속 읽으면서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언젠가 저 인간을 제가 한번 써먹을 일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제가 메모를 좀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목은 대한민국을 혁명하라인데, 책 뒷면에 보면요, 소수 기득권의 지배를 끝내고 99%의 흑수저 혁명으로 나아가자, 이게 그 책 뒷면에 있습니다. 지금도 판매될 때 보면 저 내용이 표지 뒷면에는 저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하나씩 이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1%를 타도하자는 것이 이제 하나의 포인트인데, 대한민국의 70년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 대한민국을 99%의 흑수저하고 1%의 기득권층으로 나눕니다. 갈라놓고 99%의 혁명을 통해서 1%를 타도해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염두에 두는 민주공화국은 우리 자유헌법 체제의 민주공화국이 아닌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 냄새가 있는 것인데, 형식적으로만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썼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재명이는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고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첫째 줄에 보면 친일 세력들이 메가도의 점령군과 합작해서 세웠다.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친일 세력하고 점령군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생각을 이재명이는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뭐냐?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한 독재자다. 이런 식의 내용이 그 책에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조어가 아니라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면서 이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목사님께서 주진우하고 대화하실 때 제가 몇 개 들었는데, 주진우는 6.15 선언, 김대중과 김정일 사이에 맺어진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바로 저 내용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자료를 다시 드릴 겁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김대중이가 김정일을 만나서 정상회담할 때 합의를 했는데, 합의 내용 2호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2007년에 노무현이 14 공동선언을 했을 때도 6.15 공동선언을 재확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은 명시적으로 문서상 낮은 단계 연방제를 문서로 지지하고 확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조문에 반하는 것인데 그건 제가 생략하고요. 늘 이 인간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펴서 마침 평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 떠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얘기하면 6.25 때 우리가 북한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더러운 평화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더러운 평화라도 해야 안정되기 때문에 이런 논리에 많은 국민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저기서 얻어지는 평화는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굴종과 굴욕을 주는 평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 모든 역사에서 굴종의 평화와 굴욕의 평화를 지지하거나 찬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인간은 또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죠. 또 종전선언을 이제 강조하게 된 것인데, 주한미군이 나가면 잡지 말자, 조금 전에 보셨죠? 미군 철수해도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대부분 민주당이나 야권 인사들은 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좌파라 하더라도 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속셈을 숨기고 있는 것인데, 그 마음속에는 주한미군은 철수해도 좋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이요. 그 다음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떠드는가 하면 그 책에 보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책 때문에 북핵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고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핵 문제는 김대중에 의해서 북핵 문제가 실현되면서 거의 완성 단계에 가는 것이고, 노무현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북핵 문제의 시발과 문제점은 김대중 노무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에 대해서 강경책을 썼기 때문에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건 우리가 전후 사정이 맞지 않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적으로나 국방적으로 보나 또 안보적으로 보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건전한 상식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인간은 어떤 수를 써더라도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 그것이 그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 책에 나온 것을 제가 쭉 정리해 본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 이재명 머릿속에 가장 이 공산주의 속성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인데, 재벌 해체에 정치 책임을 걸겠다, 재벌 해체에 정치 책임을 걸겠다라고 문장을 쓰고 있는 것인데, 노동자들이 뿌린 만큼 거두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은 나름 선동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재벌을 해체하고 제거해서 전 국민이 이들의 주식을 나눠 갖자, 이 문장을 보면 지금 이 이재명이의 그 사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뼛속 깊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지고 있죠.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는데,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시장경제의 핵심은요,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막연하게 자유시장경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시장경제의 본질은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헌법이 양대 산맥으로 되어 있는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은요, 가장 그 핵심이 개인에게 사소유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벌을 해체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뺏어다가 우리가 공동으로 나눠 갖자라고 하는 것은요,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자유시장 경제, 그 중에서도 사소유제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2022년 재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우리가 대선 승리를 했는데, 실제로 심상정의 80만 표를까지 감안해 보면 우리가 진 거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법상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애국 국민들의 기도와 희생과 눈물과 헌신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도 민주당이 절대 그 다수를 국회에서 점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정책이나 이념과 가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늘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월 10일 날 이루어지는 총선은요, 정말 대한민국이 다시 깨어나는 때가 될 것이고, 또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 가치를 실현시켜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또는 뭐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흐름을 보면요, 너무나 이 좌파나 종북 좌파의 세력이 상당히 넓게 광범하게 퍼져 있습니다. 위로는 정치인들이 그런 것이고, 바닥으로는 또 각종의 마을 공동체 형태로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좌파 성향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요, 우리 24년 금년에 이루어지는 총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오늘 준비한 PPT에는 그걸 소개를 했는데 목사님이 바꾸라 그래가지고 제가 숫자로 알려드릴게요. 이 오산은 안민석이가 5선을 한 곳입니다. 대한민국에, 저는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가 여러 개 있지만은 마포의 정청래, 오산의 안민석, 이런 인간들이 가장 마지막에 암적인 존재인 것인데 이것이 제거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18대에는 나오는구나. 그 이제 100짜리는 다 뺐습니다. 18대에서 안민석이가 2만 1,000을 얻었습니다. 야권이 16,000, 5,000표 차이 났어요. 그 다음에 19대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안민석이가 4만인데 야권은 떨어진 사람은 3만이에요. 10,000표 차이가 됐습니다. 20대 때는 4만에 28,000, 다시 12,000으로 벌어지고 지난번에는요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61,000에 45,000, 16,000표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안민석이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오산에 참석하시는 모든 애국 국민들이 정말 나라를 우리가 지키려면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인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될 이 거짓 사기꾼을 반드시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일에 그게 안 되면요 200석으로 하면 됩니다. 200석 이후에 저 인간을 제명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민석이를 제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 선거에서 떨어뜨리는 거, 가장 안전해요. 정 안 되면 200석이라도 하면은 저 인간을 제명시켜서라도 국회에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해서 반드시 오산에 존재하는 이 5선을 하고 있는 안민석,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이기 때문에 끊어내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